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을 이념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로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시는 대로 오늘 제74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통령의 이 경축사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 이 말을 오늘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강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쭉 들어봤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헤아린 것만 딱 7번, 10번 가까이 했는데, 이현정이. 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먼저 오늘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납북 시인 김기림의 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의 형식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예전과는 좀 달랐어요. 보통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 대통령은 이제 정장 차림으로 오는 것이 이제 관례였죠. 예. 아마 지난 이제 3.1절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색이라고 하나요? 옥색이 이제 한복을 김정수 여사 함께 입었는데, 사실 이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결연한 어떤 자세를 좀 풍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어떤 일본과의 관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메시지로서 어떤 한복을 입음으로써 좀 결연한 입장을 좀 표현해 주는 거,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것도 보면 뭔가 어떤 독립의 의지, 광복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렇게 어떤 독립기념을 하는 것 자체가 장소로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결연함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아마 저는 형식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화면 스케치를 좀 해주셨다면 이제 진짜 내용으로 가볼게요. 조수민 부장. 네. 화면 보시면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 선급은 없었다. 반일 메시지는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우선 오늘 광복절은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에서 일본에 대한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이 가장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12척의 배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강경 기조에 비춰볼 때는 굉장히 오늘 완화된 그런 수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요, 완곡하지만 누가 봐도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립을 통해서 더 자강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 뒤에 쭉 이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39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이 강국이다.
이런 얘기가 6번, 일본이란 단어도 12번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뭐 저희가 뉴스탑테이 뽑은 1위이기도 한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최근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말도 좀 떠오르고요. 이 말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반일보다 이제 극일 메시지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겠어요? 보시지만 오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한 문제들의 언급은 없었다라는 걸 보면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자체를 일본에 반대하는 이거보다 결국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좀 소극적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었던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그 발언과 연장선상에 동일선상에 있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이제 이 발언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한테나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냐 지금.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일본이 들어와도 어떤 면에서 지금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등등에 대해서 누구나가 이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대통령의 발언과 말과 그런 어떤 결의는 좋지만 이것 자체가 현실과는 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극일 해법으로 평화 경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과거 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 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대통령 경축서의 핵심이 극일 메시지보다는 이 평화 경제에 좀 더 방점을 찍히는 것 같은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 보면 앞으로 그러면 남은 임기도 대북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뜻입니까? 사실상 그렇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수보회의에서 이 평화 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발언이 야당으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축사에서 다시 꺼냈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이 평화 경제를 추진하겠다, 임기 내 또는 임기 이후까지도 평화 경제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크게 봤을 때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통일돼서 좋고 8천만의 내수시장이 생기는 것이지만, 지금의 북한의 GDP나 GNI를 우리가 염두에 보면 8천만의 내수시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북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오히려 복지 대상의 확대가 먼저 당면하는 문제가 아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북한조차도 지금 우리의 평화경제 플랜에 우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번 발언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나라, 그리고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라는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이 3대 세습, 일당 독재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내수시장, 이 시장 간의 교류가 된다? 저의 상식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림인데, 어떤 구체적인 해법, 지금 당장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당장 눈앞의 해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먼 장기적인 미래, 뭐라고 반박하기 힘든 그랜드 플랜만 언급하시는 게 아닌가. 이 발언과 동시에 우리가 당장 내년, 후내년에 적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도 같이 나왔다면 훨씬 더 호응을 받는 연설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반대 입장에 한번 서볼게요, 위원장 의원님. 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8천만 단일 시장이고 세계 경제 6위권. 해법이 된다면 분명히 극일 해법도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번보다 확실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통계적으로나 또 어떤 비전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떤 8천만의 경제력을 가지고 또 내수 시장을 그만큼 가지고 있고 하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중간적 절차가 사실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일반 연구소라든지 세계적인 연구소에서는 사실 남북이 통일될 경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막강해질 수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켜주는 뭐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만 교량국가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북한의 어떤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되고 또 북한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그냥 닫혀버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쫓겨나 버렸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세계 최빈국입니다. 그럼 세계 최빈국과 경제가 세계 12위인 나라가 합쳐졌을 때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지금 독일 통일을 보시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많은 것을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내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1%인 나라에서 과연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진영을 겨냥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한 안보의 문제입니다. 유비무원 아닙니까? 지키고 그리고 대화해야죠. 지키지 못한 채 무너진 채 대화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의미 있는 대화가 될까요? 힘 있는 안보,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오늘 자리에 참석했는데 조수입니다. 그 앞에서 일단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되지 말라라고 문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네, 이 발언은 누가 봐도 제1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 그러니까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평화경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이 평화경제의 답이 단거리 미사일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1야당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동의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기자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문제는 이 발언은 참 좋은 발언인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북한이 그 각종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느냐. 대통령은 오늘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본과는 완전히 원수가 됐고 중국, 러시아는 우리 하늘을 휘젓고 다닙니다. 동맹이라는 미국은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볼 때 우리야말로 북한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되지 않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야당이 대통령 경축사에 뭐 두 팔 두고 환영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김태현 변호사님 좀 더 비판의 수위가 강해서 허무한 말의 성찬이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입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여당부터 보실까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당이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경축사 이렇게 당연히 뭐 저런 표현이 나올 거고. 보수 야당 두 야당 보실게요. 전희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대책 없는 낙관이다. 예. 민망한 자화자찬이다. 북향한 여전한 짝사랑이다. 그러니까 평화경제, 그다음에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저 비슷한 얘기죠. 평화경제로 통일과 광복이 온다. 장밋빛 환상만 남게 될 것이라는 어떤 저런 부분들과 결국 가장 대통령과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극일 메시지 그쪽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해법으로서 평화 경제를 또 한 번 얘기했다라는 거 그리고 평화 경제 비판적이었던 보수 야당에게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라고 다시 한 공격한 이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한 보수 야당들의 비판이 조금 집중됐던 거죠. 자, 오늘 광복절 경주식 도중에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태도가 주목받은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능한 정부가 이제 이념형 장관들을 내세워서 무능 이념 정권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인사 논란, 악수, 황교안 대표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이 논란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영상을 덧붙인 이유가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참석을 안 했어요. 어디 간 겁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일부 언론에서는 휴가를 갔다고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야당 원내대표 방식으로 이 임시정부의 흔적 그리고 광복군의 흔적을 기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는 역시나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누가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느냐 그리고 특히나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잘 교류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북한의 인권을 생각하면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인권 문제가 이 정부에서는 좀 수면 아래로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 번 더 힘을 준 셈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스케치와 화면과 내용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